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10주차. 아이고, 이게 10월 1일이 아니고 11월 1일이다. 그죠? 네, 11월 1일. 자, 10주차 11월 1일 1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주차 출석까지는 11월 5일 금요일까지 제출해주면 되고, 자, 오늘부터는 우리 재무회계와 관련된 회계 처리 문제 말고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포함한 떤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출석 과제물로 내볼까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월 7일 비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자, 대금 55만 원. 이 55만 원 대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자, 55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이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출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10주차부터 해가지고 이제 10, 11, 12, 13, 14, 15 그러니까 6번 정도 수업을 보강까지 하고 나면 한 7번 정도 남았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것도 한 학기 수업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부가치세 회계 처리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공부를 좀 출석 과제물을 좀 내볼게요. 자, 이거 간단한 사례니까 심플하게 풀어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량평가 리포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제는 자, 부가치세의 매입세액의 공제 대상과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컨디션이 되어야 되는지, 자, 또는 이런 정당한 매입세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 해당된다면 불공제가 법률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술하시면 상당히 좋겠죠. 분명히 제가 이 리포트 주제에 대해서 충분하고 조금 분석을 해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어떤 내용들을 긁어와서 제출하는 리포트하고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첨부를 하거나 이런 친구들하고는 점수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해당되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리포트를 작성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출 기한은 11월 26일입니다. 자, 밴드에도 제가 분명히 공지를 올린 데 불구하고 이 제출 기한을 묻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자, 11월 26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한글이나 MS 워드 프로그램을 작성을 좀 해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표지에다가 우리 재난평가 주제 그리고 성명, 학번 이 정도는 좀 적어줘야지 제가 식별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 한글 프로그램과 MS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다면 파일명과 이메일 제목을 재량평가라고 앞에 붙여주고 그리고 성명과 학번을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지 제가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지나서 기한 후에 제출을 하게 되면 30% 감점 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서 11월 26일까지 이제 한 25일 정도 남았다 그죠? 시간은 아주 넉넉하게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리포트 분량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글씨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설정해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근데 법령상에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가세 표준에 포함해야 되는 것, 포함해야 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자, 가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으로는 우리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 또는 대가의 일부를 받는 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공급의 일환으로 그냥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겁니다. 자,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을 해 줘야 되겠죠? 네, 요거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가세 표준에 포함하는 이자 상당액은요, 할부 판매를 했을 때 그때의 이자 상당액이고요. 여기 3번에 보면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있죠. 자, 요거는 포함하지가 않습니다. 이 연체이자는 이자 소득의 성격이고요. 이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액은 공급가액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는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지만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매출 애누리, 매출 한입, 매출 한입, 매출 할인 이러한 것들은 재무회계랑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죠. 실제로 매출을 감소시키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기업 회계 기준의 관행을 인정을 해서 이런 매출 애누리 등은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요게 중요하죠. 그죠? 도달하고 나서 파손이나 훼손이나 밀실이 되었다면 그는 공급이 완료가 된 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 되었다면 어떤 공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어떤 제하의 공급가액이나 이런 것들은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입니다. 자, 만약에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은 당연히 가세 표준에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반환조건부, 우리 용기대금 포장비용입니다. 자, 반환조건부입니다. 그죠?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만약에 이런 가령 용기를 보도록 할게요. 용기. 자, 우리가 고가의 제품을 견고한 용기에 담아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 가액, 그러니까 공급 가액은 1,000만 원이고, 자, 이 용기 대금도 굉장히 비싼 고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뭐 10원짜리, 20원짜리 그 비닐루가 아니라 이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1,100만 원을 우리가 일단은 부가치세를 제외하고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정상적으로 용기를 반환해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공급받는 자가 어떤 분실 또는 파손으로 용기를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용기를 반환해 주었다면 어떻게 해요? 용기 대금을 다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만약에 반환을 못했다면 자, 용기 대금을 그 용기 대금으로 새로운 용기를 구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용기를 반환해 주는 경우에서 우리가 어떤 변상 형식으로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는 않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용기를 반환해 주지 못해서 용기 대금을 이렇게 반환을 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이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기대금은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 네. 자, 이 봉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봉사를 해주는 어떤 종업원 이런 직원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기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사업주의 수익 금액에도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으니까 이 봉사료도 가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떤 음식 대금이 따로 있고 그 음식 대금에 대한 그 VAT는 달라붙고 그 밑에 다시 봉사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6번에서 가정이 뭐냐 하면 자, 사업주가 그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 금액에 포함을 하고 봉사료를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 금액에 불포함한 상태에서 봉사료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자, 대손금액입니다. 자, 대손금액은 대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대손이 발생했다면 그렇죠.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판매 장려금입니다. 자, 이 판매 장려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을 했다면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물로 지급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세표준에 가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판매 장려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A 사업자가 있어요. 자, A 사업자가 위탁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B 사업자고 있습니다. 얘는 수탁자입니다. 이 친구는 자, 제품을 판매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A 사업자가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하여 어떤 B 사업자가 판매를 진행할 때 조금 더 판매 어떤 그 유인을 제고시키고자 어떤 판매 수량에 따라서 자, 금전으로 어떤 그 이렇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자, 우리 이제 가세 표준이 되겠다, 그죠? 가세 표준. 근데 지급한 어떤 판매 장려금을 지금 판매 금액에서 순액으로 차감하지 말 것이라는 어떤 그 가정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우리가 순액으로 따진다면 이 판매 금액에서 이 판매 장려금이 차감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VAT는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최종 소비자는 이 판매 장려금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A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판매 금액은 수익 금액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수익 금액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판매 장려금은 네, 법인세법, 소득세법 비용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하지만 현물로 지급을 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가세표준에 더 얹어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자보증금입니다.
이 하자 보증금은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회수되는 예치금 같은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가처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가령 우리 아파트를 시공해서 분양하는 회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럴 때 우리 건설 순수 건설 계약 금액이 어떤 1억이고, 그리고 하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를 어떻게 매기느냐? 분양가액. 자, 이 분양가액은 이 1억에 대해서 매기는 겁니다. 이 1억에 대해서 이 하자 보증 잘못 말했습니다. 자, 이 분양가액은 1,100만 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분양가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분양가액 안에는 하자 보증금이 발생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자, 1억 1천만 원에다가, 그리고 자, VT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는 부가세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VT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조금 그러니까 어떤 그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수익형 부동산.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VAT 1억 1천만 원에다가 1,100만 원 이렇게요. 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취득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치금 성격이니까 이거 VAT 가세 표준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자, 하자 보증금은 예치금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자가 발생하여 실제로 비용을 지급할 때, 자, 그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실제로 이 하자 보증금 자체에 대해서 부가세를 안 내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부가세를 내고, 그리고 실제로 하자가 발생해서 비용을 지급할 때, 그때 비용을 지급할 때 매입세액을 부담했을 거니까 그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보자. 이번에는 대손세액 공제네요. 자, 대손세액 공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에 조금 제대로 좀 날카롭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외상으로, 그죠? 이제 우리 외상 매출금, 이런 매출채권, 이런 외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 뭐 여러 가지 사유 등이 있겠다, 그죠? 이런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돈이 띄었을 때 그 떼인 돈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가세 기간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용어를 조금 구분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대손 금액이 있어요. 그리고 대손 세액이 있습니다. 자, 이 대손 금액은 어떤 우리 외상 매출금 또는 대여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외상 매출금 등의 매출 채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때 외상 매출금 그때 회계 처리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자, 차변에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제품을 100만 원에 공급하고 100만 원을 공급하고
자, 뭐 다음 달에 대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죠? 자, 차변, 대변. 일단 제품 매출이 100만 원이 있을 거고요. 자,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VAT 예수금, 이게 매출세액입니다. 그죠? 이렇게 매출세액입니다. 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외상 매출금 110만 원. 이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손 금액은 이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VAT 포함 금액입니다. 아셨죠? 네, VAT 포함 금액이에요. 110만 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대손세액은 그렇죠. VAT 예수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금액은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사례에서는 1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손세액은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대손세액 공제 처리를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대손금액 VAT 포함이니까 110분의 10을 하게 되면 당연히 10만 원이 계산되겠죠? 자, 이게 대손세액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손은 이 기간을 막 한정 없이 우리가 막 기다려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가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은 기다릴 수 있는데요. 그 이상 지난 거는 네가 의도적으로 받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을 좀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10년요. 네, 10년. 자, 그리고 이 대손 공제는 언제 적용받을 수가 있나요? 했을 때 이 대손세 공제는요. 확정 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정 신고 시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자, 우리 공급자 입장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 자, 지금 현재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외상으로 매출을 하고 돈을 떼인 자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외상으로 구입하고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무 처리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급자가 있고요.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자,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그리고 대손금이 회수되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손세 공제 처리를 하였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이 공급받는 자가 양심 있는 사람이라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대금을 다시 상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손금, 떼인 대손금을 회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공급자 입장에서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급자 입장에서 대손이 확정되었다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자, 우리 공급자 입장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우리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좀 작게 할까요? 자, 공급자 입장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입니다. 자, 공급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리고 매출 발생할 때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이 발생할 때 자, 차변에 자, 외상 매출금 좀 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변에 자, 제품 매출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자, 매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죠? 자, 차변에 뭐 어떤 뭐 원재료 등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한 거니까요. 네, 어떤 그 자산 성격으로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요. 또는 외상 매입금일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유형자산 뭐 이런 거라면 미지급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발생하였고요.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부가세 대급금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겁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서 차감을 하라는 겁니다. 맞았죠? 부가세 대급금 10만원을 너 예전에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받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납부세액이 증가하겠죠. 그죠? 효과는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네. 매입세액에서 차감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증가합니다. 우리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감소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다시 대손금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예, 이번에는 반대로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납부세액이 증가하겠지요. 네. 그때 뺐던 것을 다시 가산시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공급받는 자는요. 네, 그대로 다시 매입세액에서 매입세액에 가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감소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납부세액이 증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하니까 납부세액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대손이 발생하거나 또는 대손이 발생하고 나서 그 대손금이 다시 회수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공급자 입장에서요. 공급받는 자는 이제 매입세액에서 조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대손세액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유인데요. 자, 우리 많이 읽어보고 한번 해봤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입니다.
자, 이 소물시효는 우리가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채권의 성격에 따라서 뭐 다 다릅니다. 뭐 2년짜리도 있고 뭐 10년짜리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러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손 사유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6개월 이상 경과한 것이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 만약 이런 저당 돈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시험 문제에서도 요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거는 우리가 대손세액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좀 많이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부도 발생 일로부터 자, 6개월 이상 경과한 의미입니다. 의미.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도 발생일이 뭐 20x1년도 1년도 뭐 5월 6일이다. 6일이다. 그리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20x1년 1년 6개월이니까 6, 7, 8, 9, 10, 11 그러니까 11월 6일이 되겠다. 그죠? 6일 이렇게 자 6개월이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서 그냥 6개월만 더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앞에 숫자를 넣을 거냐, 뭐 뒤 숫자를 뭐 넣을 거냐, 뭐 안 그러면 뭐 그 첫째 날, 마지막 날 두 개 다 넣을 거냐, 뭐 한편 살입, 양편 살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초일 산입, 만일 산입, 만일 불산입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도 발생일로부터 그냥 6개월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6개월이라는 의미가 해당 날부터 해당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그러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언제냐? 20x1년 11월 7일부터입니다. 아셨죠? 7일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도가 이때 발생을 했다면 우리가 대손세 공제 처리를 자, 20x1년 1기 확정 신고 때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가는 확정 신고 기간에 해야 되니까 20x1년 2기 확정 신고 때 대손세액 공제를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날짜를 좀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해수기일이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기로 한 날이 있는데 그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의 채권입니다. 소액 채권입니다. 소액 채권. 자, 이런 것들은 조금 대손세액 공제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을 좀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해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경과한 거는 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입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제외합니다. 자, 해수기일이 2년 이상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회생계획인가, 뭐 법원의 면책결정, 자, 이미 해수불능입니다. 해수불능. 자, 그래서 이런 면책 결정에 따라서 확정된 채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